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미국 대선의 향방을 가늠할 1차 TV 토론이 열립니다. 숙명의 대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사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논란이 미칠 파장도 궁금합니다. 네, 이 첫 TV 토론의 쟁점과 변수, 또 외교 경제 정책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봉영식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내일 아침 상당히 볼만한 TV 토론인데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양측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준비 상황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는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하는 것이 선거 캠페인 그 자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사실 달변으로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약관의 나이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처음 출마를 했을 때는 스스로 이제 자진 후보 사퇴를 했는데 그때는 말을 좀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남의 말을 베껴서 했다. 플래지어리즘이라 그러죠. 그 스캔들이 나서 스스로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 레이스에서 그 꿈을 접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후보 토론에서도 분명히 트럼프 공화당 후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이런 과거 전력을 공격할 것입니다. 바이든은 말은 많이 하지만 쓸 말은 없다. 그리고 남의 말을 빌어서 한다. 그리고 슬리피 바이든 이게 졸린 것 같다. 페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격의 어떤 논지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조 바이든을 미국 대통령을 믿을 수가 있는가? 나이가 너무 많고 기운도 없고 따라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러닝메이트인 해리스 부통령이 실권을 행사할 텐데 그것을 원하는가? 과연 조 바이든을 당선시키는 것이 조 바이든을 당선시키는 것인가? 국정 수행 능력을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유세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이 TV 토론이 대선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이제 첫 번째 토론입니다. 이번 토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첫 선을 보인다 그럴까?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부통령이 아니라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 신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깰 것인가가 참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80대, 90대들의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라서 조금 바이든의 변화 이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론이 3차례 진행이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토론에 국민들이 강한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의 어떤 논쟁의 핵심, 뭐를 가지고 가장 많이 다투게 될까요? 이제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감으로 보이는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 얼굴이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프레지덴셜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가 후보가 유리한 것은 지금 현 대통령이니까요. 국민에게도 익숙한 인상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선거 캠페인의 아주 주된 요소로 삼아서 코로나가 미국에서 확산이 됐을 때 정례 언론 브리핑을 본인이 나와서 꼭 했죠. 그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확실히 심어줄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조 바이든 후보도 이번에 나는 그렇게 노쇠하지 않았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대면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권자들과 처음으로 대통령감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정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의 어떤 부분에서 가장 서로 장점을 부각시키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가장 첨예하게 붙을까요?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보면요. 46학번이나 49학번이나 네. 이 3학번 차인데 그게 정말 그렇게 치명적이냐. 나이는? 그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게임은
이게 3번의 패를 돌리기 때문에 첫 번째 TV 토론에서 휘발성이 강한 아주 폭발적인 것을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격받을 이제 내용이 아주 큰 게 3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말 많이 하면 당할 거니까 아마 첫 번째 토론은 좀 신중 모드로 갈 가능성 뭐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 네, 공격받을 3가지 포인트라면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 보건, 두 번째 민주, 세 번째 경제. 보건이 이제 코로나 대응. 그렇죠. 네. 경제 뭐 지금 최근 100년 중에서 2분기가 사상 최악이었고 네.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인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상당히 이게 익스큐즈하기가 좀 거북살스러운 네. 그런 이슈죠. 네. 첫 번째가 보건,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 측면에서 보면 바이든 후보가 물고 늘어질 만한 트럼프의 실정이 많지 않습니까? 사망자로 봐도 세계 최대니까. 그렇죠. 그건 굉장히 트럼프의 약점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조 바이든 후보는 그것을 공략할 것이라는 걸 이제 벌써 공개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을 무시한다. 과학을 무시하고 과학을 정치화한다. 권력화한다. 이런 공격은 벌써 바이든 후보가 시작을 했죠. 그 피해를 봐라. 코로나 사태 미국에서 훨씬 더 잘 막을 수 있었고 일찍 막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죠. 네. 그런 내용이 사실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유권자들 중에서 약 53%는 네. 트럼프는 경제 정책은 잘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예, 절반 잘했다? 이상인데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만큼 의 유권자들은 코로나 방역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비슷한 변명을 할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었어도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 이것은 뭐 불가항력이었고 코로나 사태. 그래서 자꾸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한 폐렴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것은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나마 막은 것이다. 이런 논리로 계속 방어를 하겠죠. 근데 바이든 후보는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능했고 무책임했다. 네. 이런 걸 물고 늘어질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조 바이든 후보는 지난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전체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를 확보에 실패해서 대선을 졌지 않습니까? 네. 2016년에. 네. 그때 이제 중요한 교훈을 배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권자들에 가까이 가야 된다. 너무 엘리트적인 상류층 인상을 풍기면 안 된다. 네. 이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이 스캔턴 델라웨어의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그런 정치인이란 네.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가쁘다. 정말 민심을 읽지 못하고 진정한 정직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다 껍데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런 그 자라온 배경,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화두로 대선 토론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경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미국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역에 있어서는 절반이 실패했다고 보지만 반 이상이 경제에 있어서는 뭐 나름 잘했다라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그 경제의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1929년에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사태를 만든 것을 이것을 천재지변이라고만 할 수가 있는 거냐. 근데 누가 봐도 이것은 방역의 실패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걸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로가 그것을 물고 뜯어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네. 이번 토론에서 보여줘야 될 것은 보건력, 그다음에 보건력. 비전. 그래서 경제를 과연 정상 수준으로 언제 얼마나 빨리 복원시킬 수 있는 비전을 누가 갖고 있는가. 네. 네. 이거를 아마 국민들도 보고 싶어 할 것이고 그것을 이제 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 제시하는 후보가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었고 이 코로나 피해가 심각하지만 과연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인가? 미국을 어떻게 끌고 가실 거니까 미래를 누가 제대로 보여줄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을 그래서 것이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레이트 어게인이
이것이 최근 2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사실은 물거품이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격차를 늘리고 싶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워져 버리는 이런 예. 불상사가 생겼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자신 있다고 하면 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언제 개발해서 언제 국민들한테 보고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제가 만약 바이든이라면 그게 지금 미국 경제를 회복하는데 보건력이 가장 중요한 이슈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내부적인 분란이 있죠. 이제 백악관의 내부 전문 스텝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제 노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약점을 바이든이 물고 늘어졌을 때 과연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리고 이미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사회주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임상이 3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투여를 해서 네. 이 글쎄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간접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조금 초조해지는 세계 1등,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어떻게 보면 바이오 능력을 가진 나라에서 그 후진국보다도 늦게 백신을 개발한다. 그리고 사상 최대의 사망자, 최대의 감염자를 만든 이 미국의 자존심에 이걸 어떻게 회복할래? 이제 그것이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쟁점이 될 수 네. 있고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개발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 전에 뭐 개발이 끝날 것이다,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조금 고개를 갸웃하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항상 희망에 차 있고 나빠논을 피는 정치인이죠. 뭐 꼭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무슨 약이 또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과학자들의 반발을 받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이 또 어떻게 본다면 유권자들에게는 든든한 리더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면하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낙관적인 견해를 펼치는.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것으로 이제 국민들에서의 큰 네. 지지를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 국민들이 큰 어떤 도덕적 그런 기준을 기대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얼룩말이라서 이미 검은 줄이 많아서 거기에 아무리 무슨 스캔들이 나고 검은 줄을 더 찍어도 티가 나지 않는다. 예.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나 옛날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말을 했다면은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이냐, 말뿐이다, 뭐 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물론 기존 정치인에서 탄생한 대통령도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 바이든 후보보다도 유리한 이제 고지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 문제 논란에 휘말려 있잖아요. 근데 미국민들에게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세금 문제는 예.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캠프에서 원하는 만큼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이것이 벌써 2016년 대선에서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벌써 이제 유권자들한테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때 이슈가 안 됐다면 지금도 갑자기 다시 또 새로운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런 세금을 안 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트럼프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텍스를 안 낸 것이 아니라 아주 스마트한 절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또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가서는 기대가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플레이보이 뭐 예, 예. 모델하고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뭐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그래서 진정한 미국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대통령이 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이용을 하겠지만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750불을 내고 2017년에 750불을 냈죠. 그러니까요. 근데 연수입이 약 5만 불 이하인 사람들도 예. 그런 직장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소방관이라든지 간호사, 교수들 연수입이 5만 불 이하더라도 세금을 평균 약 5천 불을 냅니다. 네. 근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갑부라고 억만장자라고 얘기하는데 750불을 냈다. 이것을 이제 조 바이든 후보는 굉장히 이제 맹렬하게 공격을 하겠죠.
전체적으로 그런 새로운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는데 세금 문제라는 전 소장님 어떻게 지지율 면에서는 현재 상황은 어떻게 조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한 개의 조사기관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겼다. 그게 이제 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지만 미국 전체를 놓고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보다는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평균치를 내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7월 말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예. 2달 동안 제가 체크해보니까 38가지 제재 조치를 했더라고요. 중국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 난리가 났고 네.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을 쳤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지지율을 보면 7월 말에 최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한 것이 있지만 다시 최근 들어서 조금 다시 떨어지는 이제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을 놓고 보면 한 5% 포인트 그 내외에서 계속 이제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전국 득표율 면에서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 많이 밀리고 있는데 미국 선거제도가 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별로 이제 선거인단제도 이기면 선거인단을 몽땅 그렇죠. 가져가는 거니까 그 결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경합주에서는 상당히 격차가 좁혀져서 승패를 예측하기 어렵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던데. 정말 승패를 예측하기 예. 어려운 대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런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뉴스 미디어도 조심을 하고 있죠. 지난 2016년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길 확률이 95%다. 선거 전날까지 얘기했는데 그렇죠. 전혀 다른 결과가 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두 가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각각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한 현상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인 플로리다에서 네.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약 5% 정도 7월까지, 7, 8월까지는 네. 그랬는데 9월 들어오면서 거의 한 1% 정도 차이밖에 나질 않고 지금 있거든요. 화면에 예. 나오네요. 9월 28일 기준으로 트럼프가 1%밖에 앉아 있는데요. 그렇죠. 네. 5% 격차를 1% 네. 좁혔습니다. 이제 플로리다가 굉장히 중요한 주거든요. 예.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주입니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진영으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조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현상인데 다른 경합주에서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주가 이제 펜실베니아, 네. 선거인단이 20명이 있죠. 그다음에 위스콘신, 10명의 선거인단이 있고 또 미시간, 네. 16명의 선거인단인데 이 스윙 스테이트를 지난번 2016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다 졌습니다. 네. 근데 크게 진 것이 아니라 그 득표율이 1%차 미만으로 트럼프 후보에게 다 양보한 그런 스윙 스테이트였습니다. 네. 근데 이 세 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계속 약진을 하고 있다는 현상은 민주당 진영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새로운 현상입니다. 네. 지지율에 이제 변화가 일어날 텐데 만약에 지금 선거인단 수가 지금 전체 선거인단 수가 538개인가요? 예,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동률을 이뤄서 뭐 승자를 가릴 수 근데 없는 이제 어떤 상황 선거인단 같은 게 수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홀수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에서 한 표라도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을 다 독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숫자의 선거인단 분포가 나올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라든지 이런 스윙 스테이트, 미시간이라든지 오하이오 이런 그 선거인단이 많이 걸려 있고 또 색깔이 확연히 공화당 쪽이나 확연히 민주당 쪽이 아닌 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뭐 논란이 또 선거 사기, 우편 투표의 부정선거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리하다고 그래가지고 우편 투표를 이게 부정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초조하다는 것에 예. 어떻게 보면 반증인데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것이 우편 투표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부정이 있다고 아직 가지고도 전에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 글쎄요. 네. 이거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그 대법원의
그 법관 지명도 예. 이제 그걸 사실은 염두에 두고서 했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뭐 그 우편 선거가 부정이다 어쩐다고 하면 미국이 부정이면 그럼 전 세계가 다 부정해야 되는데 그런 조금 이제 어떤 나중에 실패를 했을 때 익스큐즈를 하기 위한 이 핑계거리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글로벌한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 것인가가 이제 가장 관심이잖아요, 우리나라도. 특히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지금 아주 긴장감이 높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중 관계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그 공화당이 중국을 아주 세게 공략을 했고 중국이 거의 죽었다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왔지만 데이터나 팩트를 놓고 보면 뭐 무역 수지가 한 260, 70억 불 줄어든 것에 그쳤고 근데 중국 전체로 보면 오히려 무역 수지 흑자는 오히려 690억 불 늘어났어요. 그래서 중국이 뭐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한 1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제 4년 동안, 2년 동안 중국이 이제 당했던 것이 주로 전통 산업, 뭐 에너지라든지 무슨 이제 공산품 뭐 이런 건데, 그래서 해봤더니 그렇게 중국이 정말 숨통이 끊길 정도의 리스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견딜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정말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아킬레스건을 찔러야 되는데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전통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하고 테크가 아킬레스건이죠. 네. 그래서 이 바이든의 지지 세력은 이제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죠. 네. 그리고 공화당의 경우는 전통적인 이제 올드 이코노미 지역이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그래서 재미난 것은 최근 4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실리콘밸리를 위한 어떤 정책도 크게 나온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한테 표준 사람이 이게 이제 부합했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가장 이제 득이 되는 쪽으로 갖고 간다면 이것이 정확하게 바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중국이 기술에 약하고 금융이, 그래서 중국은 뭐 모든 산업이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개방하지 않은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으로서는 내심 뭐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내심 아마 바이든이 당선되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려울 수가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미국이 화웨이에 이어서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죠. SMIC 수출 제한 조치를 예고한 상태인데 이렇게 미국이 거듭해서 중국 IT 업체를 공격하는 진짜 속내. 진짜 속내는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을 따라오는 그것을 막겠다. 이런 이제 패권 경쟁의 차원에서의 이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이것은 경제 이슈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안보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FBI 국장이 지난번에 연설한 것을 보면은 중국 정부가 관련돼 있는 미국 내의 지적재산권 절도 그것이 지난 3년 동안에 뭐 10배가 늘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지적재산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망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경제 제재 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수단, 필요한 수단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 이제 중국 기업 제재도 이제 엔티티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약 300개 중국 그 기업을 거기 리스트에 포함시켰는데요. 이제 화웨이도 포함돼 있죠.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면 이제 상무부 리스트인데 거기 포함되면 이제 중국 기업 그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미국의 경제 체제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좀 잦아들지 않을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중국 때리기는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그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이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초당적인 그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 이제 출신의 이제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조차도 그 화웨이 기기를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중국 공안을 우리가 포켓에 들고 다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했는데도 주도했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시정 연설할 때는 네. 너무 듣기가 싫어서 그 연설문을 옆에 이렇게 놓고 잘진을 표시한 다음에 나중에 박박 찢었지 찢어버렸죠. 않습니까? 예. 그런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조차도 예. 화웨이 조치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초당적인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든 아니면 조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 간에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소장님, 그러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화해를 제재하고 또 SMIC도 지금 제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이 더 그렇게 한다면 중국이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뭐 씨가 마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은요. 하웨이가 중국 전자산업의 전체라고 보는 것이고 SMIC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전체라고 보는 오류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웨이 이외에도 중국은 ZTE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오포라든지 비보라고 하는 통신 장비 스마트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도 중국이 SMIC라는 회사가 생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 예. 거기에 이제 이 다른 화홍반도체 선의하는 SMIC보다는 좀 못한 반도체 회사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들은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회사 중에서 SMIC만 제재를 하는 것이지 나머지 회사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이전 다른 전자기기 회사들이 그럼 이제는 반도체를 전혀 구입을 못해서 산업을 네. 운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게 네, 아니고 이 SMIC 이외에 다른 삼성이나 LG나 다른 데에서 사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SMIC나 하웨이에 대해서만 제재를 한 것이고 아더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기업이 뭐 중국을 대표하는 뭐 점유율이나 봤을 때 뭐 큰 뭐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일 큰 점유율인데 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하웨이 같은 경우도 이 핸드폰이 대표적인 상품이지만 해외 수출 비중이 그렇게 한 20%, 20 뭐 몇 %밖에 되지 않고 7, 80%가 다 국내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국내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 미국, 일본,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샤오미나 오포나 이런 비보 같은 회사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한국에 써본 적이 없는 핸드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전 세계 핸드폰 시장에서 4등, 5등, 6등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하웨이를 제재하면 하웨이의 마켓셔가 이게 중국의 다른 회사 쪽으로 이제 옮겨갈 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국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미국이 강한 카드를 신의 한 수를 쓴 건 분명하지만 한 수 갖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세 수를 가야 이제 숨통을 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중국한테 강한 메시지와 경고를 보여준 것이고 거기에 반대급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에 강한 시그널이지 이걸 갖고서 중국의 전자산업이 끝났다 반도체가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튼 그렇게 숨통을 조여가니까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데는 좀 반대적으로 혜택이 좀 있지 않을까요? 반사이익? 예, 반사이익이 있겠죠. 아무래도 뭐 중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이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도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이제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중국 시장을 파괴하거나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거는 표준 기준을 어느 국가가 독점하는가 그것에 대한 그런 미국의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기술, 국제 통화는 달러, 그다음에 언어는 영어. 이것을 미국이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중국은 이거 미국이 건설해 놓은 이러한 질서와 기준에 계속 맞추는 국가로 남겨놓겠다는 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인 것이죠. 예전에 이제 비디오 산업이 경쟁할 때 베타가 있고 VHS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느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적인 목표입니다. 중국이 거기서 미국이 이제 중국이 따라오는 것을 여기서 막으려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중국 기업들 공격하면서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 호재, 장기 악재. 단기 호재, 장기 악재.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호재,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악재요? 지금 중국을 우리가 얕게 볼 수 없는 것은 중국은 핸드폰이나 자동차는 아직 제대로 못 만들지만 인공위성을 만들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스텔스기를 만드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기술은 이게 독자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이게 국가의 응집력은 이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하나를 잡았다고 하면 이것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빨리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리콘을 베이스로 한 반도체 기술에서는 미국이 독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의 전략은 실리콘이 아닌 기존의 미국의 기술이 아닌 기술로 이것을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게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3세대 반도체인데요. 그리고 갈륨 뭐 나이트라이드나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그런 소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미국은 실리콘 쪽에 관련되는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 디바이스에서 세계 최강이지만 이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제 반도체를 거의 원자폭탄 개발하는 그래서 뭐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원자폭탄 이제 제조 기술을 중단받으면서 5년 만에 이걸 개발을 했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실리콘 반도체에서 우리가 메모리 쪽에서는 세계 1등이지만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중국이 정말로 미국의 제재를 뚫고서 제3세대 반도체에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한테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단기에는 호재지만 장기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